어디까지가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이 우선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간통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는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그것을 부정행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벌써 2년 넘게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예, 재택근무라는 게 어느새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책이나 잡지를 보면은 미래에는 화상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져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재택근무를 해보셨죠? 좀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서둘러서 출근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여유롭게 아침도 먹고, 편한 복장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좋지만은 않은 게, 일 좀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집안일도 눈에 보이고, 택배가 오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 능률이 이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 특히 이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결혼 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단점이 더 도드라져서 더 이제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다툼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만큼 이제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혼 사유는 이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가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이 우선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간통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는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그것을 부정행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동 경로가 같다거나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남녀 간의 출입국 일자와 출입국한 나라의 국가가 같다거나 이러면 부정행위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또 집에서 남녀가 단둘이 런닝과 사각 팬티만 입고 앉아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이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확실한 거네요. 부정행위로서. 그렇죠. 사실 확실한데 이런 일로 이제 소송을 당하면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긴 했지만 우리가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어 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래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출장을 가서 혼자 투숙한 호텔방 그 룸서비스 영수증에서 다른 남자의 그 서명이 나왔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모르는 남자가 내 아내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방에 들어가서 같이 룸서비스를 먹었다? 이거는 부정행위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친한 친구끼리 친구가 이제 호텔방을 방문해서 방에서 식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실제 그렇게 판단한 법원 판결도 있었어요. 내 배우자, 내 남편이나 부인이 호텔방에서 이제 투숙을 했는데 업무차든 뭐든 출장이든 투숙을 했는데 룸서비스 이제 카드 결제 내역에 사인을 보니 제3자의 사인이다. 그렇죠. 네. 그 방에는 분명히 우리 부인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거기서 이렇게 김철수라고 이렇게 서명을 한 거죠. 수 있다 법원은. 예,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유흥업소라든가 마사지업소, 세태업소 이런 데를 출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정행위라고 법원은 판단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성관계라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지만 부정행위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정서적인 교감 행위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 행위까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유책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책 배우자들도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그 판결은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가사 일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부정행위까지 있었고 남편이 하는 일을 돕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에게 심적으로 괴로움만 주었다. 그래서 현재 재산들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제 유책 배우자인 아내는 이제 곧바로 항고를 했죠. 그 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도 등 당사자들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가사 노동을 이제 분담하는 등 이제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 유지에 또는 재산의 그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제 결혼 후 최소 10년간은 가사 노동을 하는 등 내조를 했고 현재까지 재산이 형성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아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비록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위와 같은 사례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재산 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그리고 분배에 관한 것이니까 혼인 관계의 파탄이나 해소가 부부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위자료와 달리 재산 분할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정보가 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